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민의회가 방송됐었죠. 결방 안내를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노잼 앞잡이들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독립운동가 최욱입니다. 뉴스토커 KBS 송수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일본 간사이 외국어대 장부승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부승입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성공회대 김서중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뜻이죠. 예.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출범할 때부터 기대를 많이 했고요. 장부승 선생님도 어디서 컬럼에서 말씀하셨던데 언론 간의 이 상호 비평이라는 건 언론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이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또 기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달리 좀 대담식으로 하는 것이 시청자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잘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최욱 씨가 요즘 공격을 참 많이 당하는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볼 땐 대표적 노잼 앞잡이 같아요. 너무 노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최욱 씨를요? 예. 오늘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재평가를 위한 움직임,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제강점기 친일 언론의 잔재는 청산됐을까? 언론의 친일 행적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네, 지난 1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신년 특집 공개 방송에 나왔던 시청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은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일왕 부부를 찬양했던 기사를 인쇄한 종이를 가져오셨는데요. 100년 지난 이때 이 언론의 행태와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오늘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수진 기자와 정준희 교수님이 일제강점기 시대 언론의 뿌리를 찾아서 현장을 좀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광화문이 뭐 우리나라 정치와 역사의 산 공간이고요. 단지 촛불 혁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식민지 시대 이전부터 조선왕조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시작이 이제 개화기에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활동했던 주요 신문들이 아직도 그 근처에 이제 남아 있고 또 기원과 현재까지를 한번 조망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와 송수진 기자가 함께 다녀온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가 광화문에서 보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개화기에 시작해서 그다음 일제 시대 때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이 됐고, 그다음 해방 이후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신문, 그러니까 과거의 대한매일신보라고 불렀던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제 그런 신문이고,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창간이 됐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뿌리랄까? 이런 네네, 식의 사상적 측면들 뿌리. 네. 아마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교수님의 말씀도 이제 들어보고 또 동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한 분을 더 모셨거든요.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실장님.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 서세요. 실장님, 네. 우선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좀 설명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이라고 네. 하는 그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에 네,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네. 하는 그런 학술서를 냈고요. 현재 등에서 업데이트 중인데요. 그 현재 친일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 언론인들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유력 언론사들의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그 의의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지배 계층이나 실제로 엘리트 계층이나 주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식민적인 역사관, 식민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단순한 어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10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을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됐고 아직까지 그것들이 철저히 청산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현대 역사에 어떤 비극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친일 잔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라든지 네. 기회주의라든지 대중추수주의라는 거죠.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물질 중심주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걸 볼 때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발전, 네.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쪽으로 이동하셔서 그렇죠. 네. 어떤 좀 흔적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동 한번 그러실까요? 네, 네. 가실까요?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일민미술관이 한눈에 보기에도 건물 양식이 네.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렇죠. 교수님, 식민지 시대 양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진 화신백화점하고도 되게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었고, 지금 일종의 근대 역사 문화를 남기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일종의 사적이긴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실제로 신문이 찍혀지던 조선일보가 저기서 이제 실제로 운전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운전을 했고, 나중에 이제 20년까지 예. 사용했습니다. 1920년 4월 1일 창간한 동아일보사가 1926년 12월 전용 사옥으로 지은 건물이다. 1926년이면 창간 이후 6년 지난 시점. 네, 네. 그때는 동아일보의 논조가 어땠나요, 교수님? 이제 문화 통치 일환으로 이제 시작됐었고, 동아일보는 일종의 민족 자각론, 그러니까 민족을 약간 바꿔서 좀 더 잘 살게 만들자, 이런 쪽이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창간됐던 대표적인 세계 신문사 가운데는 약간은 좀 더 이제 민족적 색채가 있긴 했었어요. 민족지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많이 민족지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몇 가지 사건도 좀 있긴 있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통치의 일환으로 사실은 시작된 신문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이순신 동상에서부터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동아일보 사옥 네. 앞까지 왔는데, 동아일보 하면은 민족지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조선을 통치하려면 조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일종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사고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창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1운동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네. 많은 지하신문들을 만들어요. 일종의 굴뚝론인데요. 굴뚝론. 굴뚝론. 예.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독립운동가들 어디서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지 네네. 이 조선 총독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하신문을 가지고는 굴뚝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조선 동아라고 하는 합법적 공간, 네. 일제 총독부가 허용하는 일정한 네. 합법적 공간을 만들어서 네.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네. 사전에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는 것이죠. 저희도 그 자료를 하나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초반에는 조선 총독부가 압수한 기사 목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940년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어떤 구비에 맞는 그런 기사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 상황들이 더 심화가 됐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 그 일제 시대의 당시에 어떤 점점 더 그렇게 논조가 친일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좀 네.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37년 중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37년 중일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그 거대한 중국 본토를 침략하게 됐는데, 갑자기 중국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큰 땅을 얻게 되니까 일본군만으로는 중국 지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때 바로 많이 활용됐던 것이 바로 친일 언론인, 네. 친일 문학인, 친일 예술인, 친일 종교인, 친일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조선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보면 홍보대사 같은 거죠.
뭐 저같이 인기동 사람들이 군대 가자면 안 가겠지만 예.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잘생기고 인기 있는 분이 잘 모르겠지만. 천황폐를 위해서 군대 가자 하면은 젊은이들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앞장선 것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할 수 있고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교육자였기도 했거든요. 보성전문학교, 지금의 고려대학교, 교장의 역할, 그 다음에 교육자의 역할 플러스 언론인의 역할을 겸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본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데 신문사들의 역할이나 언론인들의 역할,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른바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인과 내선일체. 동일하게 살아간다. 실제로 그 동원 시기에 여기 현수막이 그렇죠. 붙었었던 현수막이 네. 붙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로 군대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네. 일본인이 되자라고 사실은 얘기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지금 저기 서울신문이라고 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since 1904년 1904년. 예, 안 보이세요? 빨갛게. 네, 보이. 예, 네. 그죠. 1904년인데 1904년에는 서울신문이 아니었고 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예, 영국인 기자인 베델이라고 베델. 하는데요. 네, 네. 그다음에 양기탁 선생 이런 분들이 만든 이제 항일 민족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을 떼내고 네. 매일신보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매일신보는 뭐냐면 총독부 기관지인데 한글로 된 총독부 기관지입니다. 그럼 같은 건물에 뭐가 있었냐면 경성일보가 있었어요. 그거는 총독부 기관인데 일본어로 된 신문이고 네. 또 역시 영문 기관지가 있습니다. 더 서울 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세계 신문이 바로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다음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서울 신문이 된 거죠. 표지석이 있네요. 네, 창간 사옥터. 창간 사업. 아, 표지석이네요. 여기가 창간 사옥터네요. 1920년 3월 5일 창간한 조선일보사 사옥터. 조선일보는 3.1운동 이후 민족자본으로 이곳에서 창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족자본으로 지금 창간했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민족자본으로 창간된 거 맞나요? 네, 저것은 되게 네. 불편한 표현인데요. 예. 음, 창간 당시에 그 주체가 되는 단체가 네, 개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네, 친일 실업 단체거든요.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이쇼라고 하는 그 당시 천황의 이름을 따서 단체 이름을 만들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 실업인 단체인데 그 자본을 민족자본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언론학계에서도 이 민족자본으로 과연 조선일보가 세워진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민족자본이 일본계 자본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민족자본이라는 의미를 쓸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네. 기존에 없었던 어떤 민족 고유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이제 자본화시키는 방식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민족 자본이라기보다 이제 매판 자본이었던 매판 조선의 자본. 자산을 팔아먹어서 개인의 부를 축적했던 네. 그런 형태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다냐, 임원근, 조선공산당의 핵심들. 음. 그 당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신문이다.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사회주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일보에 열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33년 이후에 네. 그 평안북도에서 네. 노다지라고 하죠. 네. 금광. 금광. 예, 네. 예. 잭팟을 터뜨린 그 네. 방응모 씨가 아, 조선일보를 네. 인수한 네네. 것이죠. 세 번째 네. 주인이 되면서 조선일보는 본격적으로 친일신문의 길로 일관되게 된 것이죠. 현 지금 그 조선일보의 사주가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일보를 네, 네. 인수했던 방응모 사장의 계속 후손, 네, 후손. 족볼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셈인 거죠. 한국의 우울하게 조선일보,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또 우울한 것이 바로 족볼로 계속 내려온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우울한 지점이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또 같은 온양방 씨여서 혹시 일가 친척이신 저희 종친에서 어렸을 때 이거를 막 의무적으로 구독하게 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정말이요. 네. 네, 송수진 기자와 정준희 교수님이 일제강점기 시대 언론의 뿌리를 찾아서 광화문에 다녀오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서울신문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옥터들을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뭐 사실 이거 김서준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하실 영역인데 제가 그냥 화면에 나올 내용들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하필 조선과 동아의 친일적 뿌리를 찾으려고 했는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거는 현재 이제 생존해 있는 영향력 있는 신문들 중에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주력 신문들 몇 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동화, 그다음에 서울신문이에요. 근데 서울신문은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으로 살아남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시기에는 이제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기관지 역할을 했죠. 근데 조선과 동아가 이제 기관지가 아닌 조선어 민간지를 허락한, 그러니까 3.1운동의 이후로 이른바 문화통치를 통해서 조선어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런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등장한 그런 대표적인 민간지고요. 근데 이 조선과 동아가 스스로를 이제 민족지로 이제 많이 이제 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들이 식민지 시기 때 했던 행동은 민족지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좀 더 이제 뭐 이따 얘기할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완벽한 친일로 또는 완벽한 저항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모든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정한 저항성과 일정한 친일성이 이제 혼재하던 시기, 그다음에 그것이 점점 이제 후로 갈수록 탄압이 심해지면서 상당한 이제 부역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행동으로 이르는 시기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완전히 무조건 이들의 이제 어떤 조선과 동아의 행동들을 전혀 민족지적이지 못한 완전한 친일 신문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일제 시기의 공간에서 존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친일 부역적 행동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현재로 밝힘에 있어서 이를테면 억울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공과 과를 살릴 때 있어서 공을 훨씬 더 많이 키우고 과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고 이제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히려 이제 이 신문사들이 현재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제 민족적 신문이랄까라고 하는 전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된 어떤 혁신이나 개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라고 하는 측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종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공간이 좀 새롭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정재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일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역사를 얘기할 때 승자의 역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동아조선 서울로 보면 살아남은 자의 역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살아남는 과정이 사실은 치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폐간당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협상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폐간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는 20년대 상황을 돌아가서 동아조선이 생기던 시기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박수진 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일본이 발행하는 합법적인 신문이 한 20여 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말로 발행하는 건 대한매일신보가 변한 소위 매일신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되게 새롭게 우리 신문이 생겼다라고 보통 평가하지만 당시에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신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신문들이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총독부의 정책 결과이긴 하지만 조선 동아 그리고 시사신문이 생기면서 지하신문들이 사라지다시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민족을 그리고 독립을 중심으로 대변할 만한 신문들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과 동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대신해 줬다면 우리 역사가 달랐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과 동아의 문제를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없어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총독부는 아마도 나름대로 충분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과 동아가 우리로서는 합법적인 신문이 생겼으니까 그게 대신해 주길 기대하는 게 더 컸겠죠. 굉장히 컸죠. 예,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의 평가인데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자신들이 충분히 민족지에서 활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냉정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3.1운동 100주년 맞아서 우리가 일제 시대를 돌아보면은 참 이제 암울한 시대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에 탄압받고 억압받고 그 수동적이었던 측면이 분명 있죠. 그 시대가 주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만들고 우리의 어떤 자유로운 영역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말과 글로다가 신문을 발행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독부가 허용해 줬으니까 가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1919년 그 3.1운동 우리 민족의 이제 거대한 힘이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표출됨으로써 어떤 우리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한 힘의 그 뒷받침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 한글로다가 발간되는 신문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37년 중일전쟁 이후로 가면서 사실은 일본 그 당시가 이제 일본이 군부 독재가 폭주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현직 일본 그 총리가 자기 관저에서 난입해 들어온 군인들에게 피살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에 무슨 군인들이 난입해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본 국내가 완전히 그 군부 중심의 그 포갑 정치로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사실은 이제 군국주의의 폭주로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의 영역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게 어떤 굴종에 관한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약간 능동적인 측면을 같이 아울러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일리도 있지만 중일전쟁 이후에 사실은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졌을 거예요.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진정한 민족주의였다면 사실은 친일 기사를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반일 기사는 못 써도. 네. 또 친일 기사를 안 쓸 수밖에 없는 정도로 탄압이 강하고 그다음에 압력이 강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시기를 살지 않은 사람이 편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붓을 꺾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일 문제를 보는데 중요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과 과를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정진희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친일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청산도 제대로 못했지만 사실은 공과 과가 있을 때 살아남은 자의 역사 때문에 공이 자꾸만 부각되고 과는 우리가 모른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특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민족지로서 기능을 수행했던 것, 비록 우리 기대 수준에 좀 못 미쳐도 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민족지 시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 시기에 그게 사주의 역할이었는가 아니면 기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내세우려면 그렇지 않았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치욕스러운 치욕스러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최민지라는 학자가 그 당시를 연구한 그 글의 책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개인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에 방점을 찍고 그 개인의 삶의 향상에만 치중했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논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에는 식민지였고 개인의 삶이 일부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원래 우리의 민족이나 원래 우리의 국가라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과 동아를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지만 조선과 동아를 민족지라는 그 틀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냉정하게 볼 수는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 대한 당연한 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욱 씨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네. 노잼일 줄 알았는데 뭔가 빨려 들어가는 웃기지는 않는데 들을 얘기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또 장부승 교수님은 이쪽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해심도 넓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관대한. 네. 아마 네티즌들은 가혹하게 다룰 거예요. 네, 댓글 확인하세요. 네. 그 일제 강점기 시대 그러면 과연 어떤 보도들이 나왔길래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두 분이 보고 오셨는데요. 송수진 기자와 정준희 교수가 만나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언론사들 네. 한번 쭉 보고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왔는데 네, 맞네요. 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가 당시 일제시대 때 발행됐던 신문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조선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네. 일제시대 발행된 많은 신문 자료들이 보관돼 있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예. 4월 1일 네.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그러면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아일보 네. 창간호라고 되어 있고요. 창간호. 예, 창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창간호. 그다음에 주지를 선명하노라. 우리가 어떤 취지로 이 동아일보를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논조로 이 신문을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다는 것이 널리 알린다는 것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1, 2, 3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노라.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예, 그 세 번째는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 네. 뭐 이 문화주의가 어떤 문화주의인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1920년에 들어서 문화통치가 되지 않습니까?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를 바뀌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좀 순응하는 듯한. 저기 방금 그 실장님께서 찾아주신 내용 중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창간호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축 동아일보 출판해가지고 천하위공 혼문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순원이 되겠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에 아버지고 중국을 이제 민주공화제인 나라로 만들었던 그 순원 선생이 직접 친필 효를 보내왔죠. 이게 천하미궁이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신문이 공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조선민중의 입이다라고 이제 표현도 했지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권 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공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까지도 저는 해석이 된다고 봐요. 여기 동아일보 1924년 그 1월 기사인데요. 네. 이게 민족적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면에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네. 기사로서 그 사서로서 좀 비중 있게 다뤄진 글인데요. 바로 춘원 이광수가 이광수. 썼던 글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네. 조선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길은 그냥 일본에게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2등 국민으로서 내지군과 동등하진 않지만 그 비슷한 자치권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이 19년도 3.1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국내 안팎으로 독립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고 그 뜨거워진 열기에 어떻게 보면 부흥으로서 동아일보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 동아일보 지면 일면에 우리는 독립할 능력이 안 돼라고 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 민중들이 되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도 실망이 컸겠는데요. 오히려 동아일보에 대한 실망이 더 컸죠. 왜냐하면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했거든요. 불매운동까지. 예. 네. 1930년대 기사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930년 1월 12일자 일면 기사인데요. 그 제5 옆에 바로 사설이 있는데 동요 중에 학생 제군 책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동요 중인 학생은 뭐냐면 그 전해인 1929년도 11월 3일이죠. 광주 학생운동, 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해를 넘겨가지고 더 운동이 좀 확산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학생의 본본으로 돌아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설을 일면에다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뿌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학생운동의 그 뿌리가 되게 깊고 오랜 이제 그런 나라인데 민주화 시기에도 결국 핵심 동력이 학생운동이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요. 학생들더러 돌아가라, 공부해라, 소유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도 이미 있었던 그런 식의 논투인 거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지금 1940년 그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호 위에 일장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940년 1월 1일자 신년호 기사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조선일보 제5위에 바로 일장기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천황폐하의 당시 천황폐하의 부부 사진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용 그림이 있으면서 위에 보면은 황기 260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기 2600년. 일본 건국 2600년 기념이 되는 해가 바로 194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친일적 논설이 시작하게 됐다면은 이 40년대가 되면 아주 노골적인 그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게다가 전쟁 와중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26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식민지 정책, 통치 정책, 침략 전쟁을 홍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죠. 거기에 적극 부응을 하여 가지고 조선일보 제5위의 일장기, 밑에 보면 이제 방응모가 이름이 선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신문 일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자주 돌잖아요. 이 이미지가. 조선일보가로서는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역사일 텐데 이게 1회만이 아니라 38년도 1월 1일에도 이제 천황사진이 나오고 이미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로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들을 표명했던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황국 신민이 돼서 그 황국 신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일체화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는 이제 그런 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1940년 1월 1일 신문인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간 역시 1940년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네네네. 1940년 8월에 폐간을 하는데요. 이미 한글로 되어 있는 기관지가 있기 때문에 매일신보라고 하는 매일신보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선동아일보가. 그러니까 굳이 한글로 된 그 신문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겠다. 이미 충분히 매일신보로 충분히 한글 신문으로서 일본의 정책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는 그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폐간을 명령하고 뭐 순순히 응해서 폐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특히 민족지를 자임하면서 창간을 했는데 폐간할 때 순순히 폐간을 했다고요? 네, 이 폐간이 저항의 결과로 폐간이 아니라 네. 사실은 수능으로 쭉 유지해왔던 생명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이른바 끈이 떨어진 거고 토사구팽 당한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일보는 사실은 이제 신문은 폐간했더라도 조광이라든가 이런 잡지를 활용해서 친일적 태도를 또 여전히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지금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게 폐간 앞 폐간호입니다. 네네네 폐간호. 네,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마지막 신문이 된 거죠. 조선일보의 마지막 네, 신문이네요. 일제시대. 사설이라든지 방문의 글을 보더라도 어디든 저항의 흔적이라든지 저항을 하겠다라든지 그 행간 속에서 민중들에게 저항을 해달라든지 라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볼 수 없는 글이죠. 예. 1920년에 같이 창간됐던 신문이 1940년에 같이 폐간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쭉 언론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해방을 막고 이제 우후죽순 이제 복간들이 일어나죠. 물론 나중에 용지 한계 때문에 이제 이런 변동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친일이 이제 친미로 바뀌게 되고 결국 남한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이어지게 되면서 과거에 친일 부역했던 그런 언론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탈바꿈시켜가지고 일종의 커피탄 린처럼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친미와 독재가 결합된 그런 형태가 친일을 청산하지 않은 세력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결국엔 한국에 이제 또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인 지배 세력의 교체와 연관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키우는데 활용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동아일보 창간호를 비롯해서 어떻게 논조가 좀 바뀌었는지 조선일보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보도들, 친일 논란을 일으키는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실 기사를 통해서도 이런 기사들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좀 인상 깊게 본 장면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의 기사는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점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워낙 충성을 다해서 선전하듯이 간 기사들에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식민지 조선이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해석 자체를 갖다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식민지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서로 합의해서 더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합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안 써도 되는 걸 억지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게 이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었다 이런 것에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의 이게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사실 조광은 조선과 동아가 폐간을 뭐 이제
폐간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협의해서 자진 폐간하다시피 한 건데 그 이후에도 조광이 살아남은 이유는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조광이 또 다른 그 일본의 총독부로 보면 선전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치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이런 기사들에서 드러나는 거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왜곡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꼭 하나 더 조선과 동아의 일제시대 때 상황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뭐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아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히 짚어야 될 것은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처음 말소한 건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제 몽양 여운형이라는 분이 사장을 잇던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말소를 한 거죠. 예, 그걸 그리고 사실상 휴관을 하면서 스스로 자진 폐간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결국 살아남은 자의 역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동아일보가 나중에 일장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굳이 자기네들만 하거나 자기네들이 처음 한 것처럼 하는 식의 이런 태도가 결국 자꾸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과가 있다면 공을 과장하고 과를 자꾸만 숨기니까요. 네. 더군다나 그 일장기 말소 사건 때는 인천 김성수는 결국은 그 기자를 쫓아냈고요. 제가 1975년에 동아일보에서 강제 해직당한 그런 기자들이 갖고 있는 동아일보에 대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이길영 기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을 수 있겠다. 당시 일부 총독부의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전혀 뒤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의 의지를 가지고 이뤘던 일, 그 공이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자기네들의 공이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그 뒤에 잘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지금 자신이 기자들이 보였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를 했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욱 씨는 그 영상 중에 일제강점기 시대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좀 워낙 옛날 기사라서 네. 예,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적이셨는지. 거기 그 호칭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몸이 정말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정부, 자국의 뭐 정상도 이렇게까지 극찬하지는 않을 텐데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물론 이제 당시에 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겁이 좀 많거든요. 언론인은 안 했겠죠.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네. 그러니까 시기를 좀 나누면 우리가 몇 개의 사건이 있는데 1929년 이제 광주 학생운동에 의해서 사실은 문화통치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언론에 대한 탄압이 훨씬 더 이제 강해지죠. 그리고 33년에 이제 방응모 씨가 조선일보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이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까지 조선일보와 그 이후의 조선일보가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초기에는 이제 상업적인 어떤 목적에 좀 더 가까웠다면 그 상업적 생존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어떠냐면 조선민중이 그런 걸 더 좋아하니까 약간은 항일적이거나 반일적인 메시지도 내다가 또 일부는 이제 저쪽에 훨씬 더 친일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탄압이 점점 강해질수록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완벽한 부역 쪽으로 이제 이동해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37년 중일전쟁, 그다음에 39년 이후의 일로, 그 40년 폐간까지의 그 일본이 폭주하는 시기와 이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탄압이 주가 됐기 때문에 변절이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탄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생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내적 변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필가나 언론인들 보시면 알지만 특히 지식인들이 특히나 그런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매번 거짓말로 써내는 걸 상황을 잘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절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라기보다는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존을 위해서건 뭔가를 계속해서 써댄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방금 최욱 씨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입에 담기조차 그런 말들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탄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적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전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1938년이죠.
1월 1일 일면 머리 기사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 내선일체, 내선융화, 내선일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한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은 표현 같은데 여기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를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보기에 단지 그냥 너희들하고 우리가 좀 융화되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야. 그리고 일체까지 가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문필가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쪼개가면서까지 뭔가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동아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사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직 황공하옵신 폐하의 보국친중을 다한 출전 장병의 무운이 혁혁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총친화의 대도의 내선일체의 구현으로서 사변 목적 달성에 어긋남이 없기를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누가 써줬다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중국과의 전쟁, 일본이 벌이는 중국과의 전쟁, 거기에 조선인이 그냥 조선인이 아니라 완전히 내선 일체화된, 즉 일본화된 시각에서 중국을 적대국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조선인들이 모두 이 안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적 변동의 의미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보도 지침, 그다음에 탄압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박능모 씨가 지금 조선일보의 그 방씨 그렇죠. 사주의 시작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조선일보를 인수한 게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상당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기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대정 실업인회라고 하는 데들은 이제 친일적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입이 되면서 상당히 항일적인 면모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1920년대 초중반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후반을 이제 몇 차례 정관도 겪고 기사 삭제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어요. 근데 33년에 박능모 씨가 이제 원래 그 전부터 약간 활동을 하다가 조선일보에서 아예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행동들은 뭐냐면 상업화 행동들이었었어요. 실제로 초기 민간지들은 사실은 자신을 신문을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족의 언어적 표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적 언론인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3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이른바 직업적 언론인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나서서 실현을 시켰던 몇 가지 신문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였었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걸 상당히 목표로 삼았던 형태고 실제로 그 뒤로 보면 발행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상당히 탄탄한 자본들이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직업적인 언론인으로 지사적 언론인 직업적 언론인으로 바뀌고 약간의 대중추수들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이제 현재 권력, 다시 말하면 식민지 권력과 자신이 야합을 하면서 자신의 상업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의 전략들을 끊임없이 보여냅니다. 이게 이제 바로 33년 이전의 조선일보와 이후의 조선일보가 결이 또 대단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굳이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조선과 동아가 일제강점기에 20년부터 42년 폐간될 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민족지적 성격을 띄었던 시기나 그런 일정한 기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민족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업적 선택의 문제를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년에 이제 조선과 동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시기의 역사를 놓고 보면 초반부의 정가나 이런 걸 많이 당해요. 1936년에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모기정관 당하는 거 말고는. 근데 그 시기에 총독부의 그 김성수가 불려가서 항목장하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사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은 아예 친일의 성향을 드러내고 시작을 해요. 근데 대정실업 친목회가 세운 조선일보는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이게 장사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립지를 내세워요. 동아일보는 민족지를 내세워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먼저 정관을 당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조선일보의 기자들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조선일보가 중립지로서는 시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동아일보의 입지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래서 뒤따라서 오히려 정관을 받을 만한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지적 성향의 기사들을 막 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불러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은 중립지를 내세운 조선일보가 저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도해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이것이 일종의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약간 상업적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가는데 그래서 24년도에
그 민족적 격리라는 이강수의 글이 문제가 됐을 때 기자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 결국 기자들의 뜻을 안 받아주니까 기자들이 결국 그 전후에서 측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주 또는 사주로서의 김씨 일가나 방씨 일가를 보는 것과 그 안에서 기자들이 활동한 결과물을 일정 부분 민족지적 성격을 띠었던 조통화 조선으로 보는 것과 과연 같이 묶을 수 있느냐, 좀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발행정지 당했던 사건들을 많이 조선과 동아가 얘기를 하거든요. 정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시기가 이 20년대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 상업적인 이유에서건 조선민중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건 아니면 저항적 언론인들의 어떤 지사적 행동에 의해서건 간에 대부분 그들이 그때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의 입지를 찾는데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상업적 어떤 그 손해도 물론 있습니다만. 동화가 4차례가 나오는데 그게 20년, 26년, 30년, 36년이에요. 조선은 20년, 25년, 28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해일보라고 하는 데가 28년에 또 한 번 있고 조선중앙일보가 36년, 37년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33년에 36년, 37년 요 사이로 넘어가면 탄압이 되게 이제 강해질 때 실제로 탄압을 당했던 케이스는 동아하고 조선중앙일보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 진정한 케이스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약간 유화 국면에서 나타났던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만약에 정말로 민족지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했을 때 그 언론 탄압의 직면에서 자신들이 패관과 정관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들을 했었던 왜 그 뒤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 것 같으면 방응모 씨가 굳이 그 언론사를 인수했겠냐. 다른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언론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언론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언론의 권력도. 사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사장에 있을 때 단 있잖아요. 행사의 단. 거기에 단 하에 있느냐 단 상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되기 전에는 그냥 지역 유지로서 단 하에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지만 언론사 사주가 되면 정말 단 상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또 다른 명예라는 권력 또는 사회적 지위라는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뭐 방은모 씨가 꼭 그랬다는 거를 지금 입증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사주와 이제 활동하는 기자들을 좀 구분해서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톤의 기사들은 사주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겠죠? 사실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족적 성향이라고 자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고 나면 꼭 대부분의 해결책들은 관련 기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총독부한테 우리가 잘 처리했다고 무마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당시 엘리트들로서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나마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이니까 많이 취업을 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기사를 쓰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낯뜨거운 기사를 쓴다는 거는 한편에서 이미 변한 기자거나 언론인을 포기한 기자거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갔다는 건 기자와 사주가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민족지적 성향이 뜨는 기사들 나갔을 땐 그러면 왜 일치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네. 결국 다 나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변명하는 이런저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걔네들이 예를 들면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을 때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절대 그 일장기를 말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김성수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현재 언론사가 사주가 뭐 이제 그 기자를 고용하는 그런 뭐 이른바 공채 시스템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초기에 이제 신문이 도입됐을 당시는 거의 문필가들이었어요. 기자는 문필가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직업의 일부로서가 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고하는 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주와 이들과의 일종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성향에 의해서 뭐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막 동아리를 결성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30년대 이후로 가고 상업화와 직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사주의 편집 반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들을 데려다가 이제 뭔가 하는 그런 방식이었었고 중기로 넘어가면 사주의 편집 방침과 일치 여부가 상당히 사실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문제 기사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장 교수님? 네. 지금 주로 본 것들이 이제 38년, 39년, 4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직전이고 이런 때 기사들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때가 이제 중일 전쟁 전황이 점점 확대돼 나가고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이 반발하면서 상당히 일본 군국주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총력 동원 체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기사들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어떻게 신문사 기사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군대에서 나오는 무슨 팜플렛 같은 용어들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흥미로웠던 게 제가 옛날에 이제 업무상 그 북한에서 나오는 그 노동신문을 이제 업무상이에요? 예, 보면서 많이 이제 분석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노동신문을 읽으면 참 힘들어요. 읽으면은 고구마 한 10개씩 먹어가면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찬양이라든가 미화라든가 일방적인 그 당의 입장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오늘 이 1938년, 39년, 40년대 이때 나왔던 기사들을 보니까 그 느낌이군요. 노동신문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언론은 사회적인 의견을 갖다가 그 반영하는 창구라든가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스피커인 거죠. 스피커. 그러니까 이 군대 팜플렛 같은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해심 넓은 교수님이 봐도 너무 좀 심하죠, 이거는. 네. 이 교수님이 봐도 이건 너무 심해. 그래도 저는 항상 관대하려고. 관대한 사람이 이상한 되려고. 분이네. 이 언론사의 친일 행적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프랑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나치 치하에서 부역 언론인들에 대한 청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 우리 쪽이 좀 반영을 했었더라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너무 가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 문제, 그러니까 불완전한 친일 청산 문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보통 예로 드는 게 이제 드골 치하의 이제 나치 청산 이슈를 들거든요. 근데 저는 뭐 1대1 비교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약간은 신화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조할 만한 구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언론인들의 친일부역 문제를 사실은 반민특위 시절이나 아니면 해방 이후에 곧바로 문제 삼지는 않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려 훨씬 더 문제가 많았던 인물로서 그 나치 시대에 신문을 발행했던 사람들을 잡습니다. 네, 이게 침략자의 선정기구 역할을 했고 자국민의 신문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나치의 논조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민족적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상 발행했던 신문들을 일단 불법 행위로 일단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건물 시설의 재산을 몰수하고 새로운 창간 신문사에게 제공하는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를 시원하네요. 취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언론인들이 자기가 뭐 할 말들을 하고 뭐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제 드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정통성이 있으니까 이제 밀어붙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문사조 언론인 등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처형당했고 투옥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 봐서 아무리 잘못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모티브가 그거예요. 아까 이제 방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물적 손해를 끼치는 권력자라든가 이런 식의 부역의 행동보다도 더 위험한 건 그들의 의식, 그러니까 식민 의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더 크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모티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청산 이후에 이제 프랑스 재건국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다시 뭐 사면 복권은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이 있긴 하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철저한 청산으로 볼 거냐, 여전히 불철저한 청산으로 볼 거냐는 뭐 시각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특이한 포인트, 즉 언론인들과 문필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와 행동이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청산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프랑스 사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랑스에서 과거 청산을 한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일제시대 식민지의 어떤 청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여기에 다 고스란히 많이 나와요. 들어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가를 아주 중요한 타산지석으로 삼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경우에는 지금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 중에서도 언론 분야를 가장 철저하게 청산합니다. 핵심적인 청산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알베르 까미라고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전후에 기자를 했는데, 신문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언론은 이제 완전히 청산됐다. 사람이 다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청산 과정을 보면 근데 1944년 8월에 독일군이 후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45년 9월 30일에 그 드골의 임시정부가 포고령을 내요. 포고령이 뭐냐면은 6개월 동안 모든 신문을 정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일간지와 잡지가 다 합쳐서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독일군이 들어오면서 그중에 절반 정도가 독일군에 의해서 정관되거나 아니면 자진 폐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령 기간 중에 한 약 600개 정도의 일간지와 잡지가 남아 있었는데 이들 전부를 1944년 9월 30일에 드골 임시정부가 포고령을 내서 싹 다 정관을 시켜버립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사이에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사에 들어가서 그 독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밝혀지면 복관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 기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가지고 6개월 연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드골 정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철저하게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단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것을 그 재판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대단히 공정하게 돼야 한다라고 드골 정부의 문화부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후대에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청산되어야 할 역사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1945년 5월부터 이제 기소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538개 언론사가 기소가 돼서 약 3년간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중에 115개 언론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요. 30개 언론사는 무죄. 그다음에 393개는 기소 중지 내지는 기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사 중에 64개 언론사는 재산 전부 몰수.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언론사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51개는 부분 몰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언론사들 경우에도 상당 부분을 사면 복권을 시켜줘요. 복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골 정부가 당시에 추진했던 청산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밝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청산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복관해서 다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처음에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뭐 조사만 하고 발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준 거예요, 언론사들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언론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은 기소 중지나 철회가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한번 잘못이었나 아닌가 따져보는 과정이 있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국민적인 상징과 공감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프랑스에서의 언론 청산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다시 이 사회에 돌아오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한 번쯤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경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 언론사들은 어떤 그런 청산은 안 됐던 것 같고 반성이라도 좀 했는지 궁금하네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가 네. 좀 다른데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뭐 자체 진상조사나 아니면 반성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과거사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조선일보 자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조선일보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친일을 한 역사는 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입장이네요. 우리. 그게 그 방상호 사장이 저 2004년도에 당시 기자협회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언급을 이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분명하게 털고 가겠다. 그리고 그걸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가 있었지만은 공도 있었다는 점도 인정해 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조선일보의 사장이자 사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서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과거라는 것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 좀 한번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이 지적하세요, 본인이. 아니 내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그걸 끌어오르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 어떤 뭐 관대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네. 저는 굳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과 과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한 세력에 의해서 다른 세력들이 절멸당하는 그런 식의 경험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생존해야 되는 것들이 또 반대로 굉장히 크죠. 일종의 메카시적인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방 이후의 상황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생존이 정말 문제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행히 이제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내가 과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빨갱이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빨갱이를 인정하는 순간 죽어버리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조건은 과를 인정하는 것은 나중에 사면복권될 가능성도 전혀 없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과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공을 부풀리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저는 이건 약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아까 프랑스의 사례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보수주의에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드골주의는 프랑스 보수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기축이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낸 거는 바로 반나치 운동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지금 항일무장 투쟁을 한 것과 비슷한 그런 식의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집권한 자가 과거의 잘못들을 철저히 사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제도로 기축으로 삼겨진 거죠.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낼 때 그 사회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그 교훈들을 이제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보수 언론과 보수주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창하는 보수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공과 과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것에서 자신의 과를 한편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그 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수용하려고 했거나 또는 적어도 어떤 일부의 어떤 겪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회피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제는 예를 들면 뭐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까지 가면 일부는 약간 덮으려고까지 하고 약간은 정당하려고까지 하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했어야 될 일들이나 겪었어야 할 일들을 겪지 못한 데에 상당히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정준희 교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과를 인정하면은 완전 파멸하는 지경이 이르기 때문에 좀처럼 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적확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골의 언론청산 과정에서 재판 중심주의를 택한 거, 재판이라는 엄정한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해 주면서 그 안에서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변호권과 방어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청산과 화해 과정을 더 원활히 하는 그 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끝이야. 파멸이야. 제거돼야 돼. 넌 제거 대상이야.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도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최대한 그걸 저항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그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그 비판받는 사람도 스스로 거기에 설득당해가지고 같이 동행해 나가는 과정.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 시점에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도 중요하고 뭐 당시 시점에서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해서 서로 이견을 갖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거는 사실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그런 거를 절차상으로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민특위가 없어진 것도 반민특위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
일방적으로 몰아셌을까? 아니면 재판을 해서 제대로 했을까? 우리는 그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왜 그럼 못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45년부터 48년이라는 미군정 사이에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친일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친일파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친일 언론이 자기가 친일했습니다라고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조선과 동아가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던 것들을 반성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도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처벌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더 가혹하게 바라보겠어요. 미안해요. 지금 그 김서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 차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례와 우리 간의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프랑스의 드골 정부라는 거는 이미 전쟁이 끝나기 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프랑스에 돌아올 때 이미 프랑스 전역의 정당한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드골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재판 중심주의라는 절차를 만들고 그거를 실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전쟁 전에 조선반도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서 인정받는 집단이 없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그 중심을 잡고 재판 중심주의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던 거죠. 조선일보 사람들 2004년에 나온 거 그 내용 자체에서는 반성보다는 그래도 공을 좀 인정해 달라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2004년에 조선일보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당시 표현을 보면 당시 신문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자선 사업 정도로 인식됐다. 언론 사업이란 수익은 없고 골치만 아픈 사업이었다. 잡지 삼천리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를 인수한 방응모를 부호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인격자로 평가했다라고 하면서 방응모 사장의 업적을 칭송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방응모 사장의 업적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2017년 6월 24일 기사를 보면 방응모, 신서구, 조만식, 대쪽 같던 신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평안도 동향의 금광왕 방응모가 그의 설득을 받아들여 1933년 3월 조선일보를 인수했다. 그해 7월 사장에 취임한 방응모는 웅장한 새 사옥을 짓고 취재용 비행기를 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로 조선일보의 중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업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취재용 비행기도 구입. 그런데 그 1세기가 넘는 그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들이 지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있지만 그 서울신문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신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은 좀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그 사명이 98년에 대한메일로 한번 바뀌게 되는데 이때 그 일종의 반성문을 싣습니다. 제목이 서울신문 영육의 53년 날에 접으며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로 언론의 본분을 벗어난 세월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참회하고자 한다고 과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또 2004년에 서울신문 100년사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요. 이때도 1편이 대한메일 신보였고 바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2편에서 식민시대의 기록 이렇게 바로 식민시대 때 서울신문이 어떻게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친일 활동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는 서울신문 얘기는 많이 안 나오게 된 거로 파악을 하면 야, 되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요? 이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참 왜 이렇게 관대하세요? 이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죽인답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 과에서 과를 인정하는 순간 멸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세 딜레마적인 상황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주 체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문의 역사를 사주 가문의 역사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서울신문은 안 그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매일신보 시절은 정당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이 떼고 매일신보로 바뀌는 과정은 조선 통독부의 기관지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그 뒤로 다시 이제 복관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소유주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 관적 소유주체에서 계속해서 소유되어 왔기 때문에 약간 공영방송과 비슷한 운명을 겪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호할 사주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좀 있죠. 근데 조선이나 동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사주의 가문들이 있고 사주 가문의 어떤 역사를
훼손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손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사사를 만드는 행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잖아요. 근데 이 사사를 만드는 행위를 주도하는 게 실제로 이 소유주 쪽에서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정하고 필지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곧바로 모욕적인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 밝히고 하는 것들을 감히 못 다루게 되는 거죠. 사사가 회사의 역사입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 방금 우리 서울신문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언론사들이나 이런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군부 독재 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반성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는데 지금 서울신문 기사도 나오지만은 그런 기사들을 봐도 사실은 무슨 뭐 불명예 전당 만들듯이 사람 한 명 한 명 얼굴 해가지고 밑에 이름 쓰고 이 사람은 뭐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언론사는 제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예,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그 100번 지나간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라든가 또 공인 측면도 온전히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과거 청산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뭐 동아일보 기사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편에 보면 그런 기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한 비평의 수단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에 하나는 기자 이름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걸 정확히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프고 힘들지만은 과거에 동아나 조선이 일제강점기 때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 왜 그렇게 됐는가 정말 기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사주의 잘못인가 이런 걸 따져서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반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어떤 그 동아일보에서 해직한 이부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얘기에 어제 감명을 받았는데 다 아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어제의 잘못을 자꾸만 따지느냐. 그거는 어제의 잘못을 용인하면 미래의 잘못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때 그냥 조선일보 잘못됐다, 동아일보 잘못됐다가 아니라 동아일보에 왜 뭐가 때문에 잘못됐는가. 이걸 좀 따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사실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잘한 점도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좀 더 언론에서 제대로 했다면 구체적 반성하지 않았어도 아마 논란이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런데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나는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동아나 조선이니까 하고서 가면 좋은데 항상 앞에 다는 게 민족지라고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과를 따질 때 공을 먼저 드러내기 때문에 과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스스로 자초한 게 있었다. 네. 이런 점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과연 청산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청산이라는 게 사법적 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에서 정정보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정보도를 얘기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네. 그럼 이제 말하자면 적어도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이 민족에게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그만큼 양을 똑같이 하기는 너무 많지만 적어도 그런 반성한다는 느낌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언론의 사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반성보다는 일단 공을 인정하는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다 자꾸 민족지였다, 항일 언론이었다, 자꾸 이런 쪽의 주장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점이 논란을 더 키우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창간 동아일보, 조선일보 100주년이 되잖아요. 이걸 계속 부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 그 기획 기사들을 보면 그 내년이 창간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 기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3.1운동 100년 역사의 현장
이런 그 제목 하에 이제 연중 기사들을 내보내는데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사의 보도가 당시 일제 강점기에서 자사의 보도가 독립운동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나온 기사 가운데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1920년 9월 25일 기사인데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조명한 자사 보도가 우리 민족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도였다라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도를 보니까 그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서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가 정간을 당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철저히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시기를 또 잘 봐야 되는데 이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조망한 기사가 나온 것이 1920년이거든요. 1920년은 동아일보가 창간된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보다도 어떤 언론사로서의 어떤 기백이랄까요? 이런 게 강하던 그런 시절에 지금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동아일보 전체, 일제강점기 시대 전체의 논조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 3월 5일부터 지금 100주년 기념 기획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 내용들로 반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밝힌 그 글들을 보면 아마도 공과 과 가운데서는 이제 공 쪽을 많이 부각을 시킬 것이고 또 이것을 항일의 어떤 역사로 미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17년 7월 3일에 방상훈 사장이 그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암흑의 시기에 조선일보에 주어진 민족적 과업은 독립의 미라를 키우며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과보다는 공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시각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온 힘을 다해서 한글 보급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민족적 과업이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조선동아일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 기사들 좀 제목을 읽어드리면 2017년 5월 25일 조선일보 일제 20년간 기사 압수 471건 어리석은 총독부 사설된 무기정간 이런 제목 기사를 실었고요. 2017년 7월 3일 특별기획 3만 호 이으면 지구에서 화성거리 민족의 삶 새겨진 역사의 나이테 2017년 7월 3일 특별기획 3만 호 기념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기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2017년 12월 2일자에 윤봉길 의거 동아일보가 처음 알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는 동아 보도 보고 청년 독립군이 몰려왔다. 2018년 1월 12일 총칼 대신 한글로 독립정신 일깨우다. 2018년 1월 17일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얼굴로 지면을 채우다. 2018년 2월 7일 부친 항일 기록 찾아준 동아는 은인.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공이 좀 많네요. 공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니까 당연히. 어찌됐든. 네. 저는 이거를 보면 이제 물론 자신의 역사를 쓸 때 부끄러운 거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른바 사사라는 형식의 뭔가 연관 비슷한 것들을 낼 때 우리 사회에 있는 만연한 태도가 자랑질을 용인하는 태도라는 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을 쌓아 올리는 방식도 아니고 그중에 사실의 일부는 상당히 과감히 폐기하고 있고 그거를 자랑하는 방식에 자신을 언제나 주어로 놓고 되게 나쁘끄러운 자랑들을 더해가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의도하는 효과조차 내겠느냐 저는 그것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최욱 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이 있네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친일 논쟁이 또 한 10여 년 전에 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조선일보 일제강점기의 기사 중에 친일 관련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기사가 몇 퍼센트인가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라고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전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10% 보고 얼마 안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를 들면 신문에서는 원래 오보를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오보가 10%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조선일보의 방응모와 동아일보의 창업주 김성수는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가 4년여의 조사 끝에 확정한 1,006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짚어볼까요? 2009년 이제 진상이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그걸 발표했을 때 예상 가능한 그런 행동들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로부터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평가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뭐 이거는 당사자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발언들을 하는데요. 그중에 흥미로운 발언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짐작해 보면 반민특위 활동 당시에 자신들이 문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초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반민특위 활동은 대부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좌절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반민특위 활동으로 뭔가가 다 정리됐다라고 하는 되게 편의적인 발상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되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늘 이런 친일 문제를 다루는 거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궁지로 몰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보고 실제로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끊어내려면 자신의 공격을 옹호하는 거 방어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픈 부분들을 끊어내는 또 다른 방식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역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기사들을 좀 읽어드리면요. 조선일보 2009년 11월 28일자입니다. 친일 행위 명단 1,005명 발표. 대한민국 세운 인물 대거 포함. 광복 후 반민특위 활동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된 사안을 정치적 목적에서 다시 제기하고 정해진 잣대에 따라 명단 확정을 강행한 위원회의 폭거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률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눈박이 친일 반민족 조사위의 발표를 보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에 4년 동안 377억 원의 예산을 들인 조사 결과라며 60년 전 반민특위가 작성한 688명에 300여 명을 추가하면서 방응모, 김성수 등 언론계 인사, 백선엽, 신현준 등 군 원로들을 포함시켰다. 일제 강압 통치하에서 중국과 미국으로 탈출했던 극소수 인사를 제외한 당시 조선의 지도급 인사들은 조선이 이민족의 압제를 벗어나 독립의 날을 기약하려면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언론을 통해 민족의 잠든 어를 일깨우고 종교를 통해 정신적 자주 인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성수와 방응모는 자신의 전 인생과 재산을 민족 언론, 민족 학교의 건립에 쏟아부었다. 대한민국 수립 6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키운 이들을 친일의 오명 속에 빠뜨려 파묻으려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009년 11월 9일에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 친일 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저희와 이 조직의 정체가 궁금하다. 사회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명단 발표를 강행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임원영 소장은 1974년 문인 간첩단 사건, 1979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으로 투옥됐던 전력이 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구축에 기여한 인사들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동아일보 인촌 선생 학병 권유, 글과 말은 총독부 기관지가 날조한 것. 친일 반민족 행위 규명위 결정에 대한 인촌 기념회 반박 규명위는 인촌 선생의 경우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보성 전문 교장 김성수 명의의 학병 권유 글과 말이 게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촌 기념회는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실린 인촌 선생 명의의 글이나 말은 인촌 선생이 스스로 기고하거나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두 기관지가 왜곡, 과장,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기사들과 또 언론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듣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걸리는데요. 스스로 기고하거나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두 기관지가 왜곡, 과장, 날조한 것이다.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어떤 언론사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럼 내가 하는 당연한 절차가 있잖아요. 언론사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뭐 그 당시 무슨 정정보도 이런 제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 오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오게 하고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결국은 그 말에 동의하거나 또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친일적이거나 일본에 항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의 행위를 보여준 거잖아요. 뭐 그거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변명할 거라고 변명한다는 자체가 너무 공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국주의, 전체주의, 이 유신 독재보다도 더 극렬하고 악랄한 그것이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거든요. 일본 군부 독재. 근데 그때 나는 저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저거는 조선 총독이 얘기한 거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고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그 시대의 무게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그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 같아도 그때 못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아니, 만약 그걸 마땅하긴 못했어요. 하죠. 예, 마땅합니다.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과장 날조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부끄러웠다. 미안하게도 못했다. 밑에 이러면 되잖아요. 못했다. 네. 사실은 이래서 못했다. 아까 장보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끄럽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날조된 거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이름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부담과 또는 책임감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치더라도 제 심리가 어땠을까를 제가 짐작을 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생각이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근데 누군가가 이걸 차명 기사로 써버렸어. 근데 너무 무서운 놈이야. 근데 나는 그걸 찍소리도 못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자기 자서전이나 이런데 그런 거 쓰잖아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친일 언론 논란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는데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라도 입장을 밝혀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응모, 김성수 후손들은 소송을 또 제기를 했었죠. 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과 17년 방응모와 김성수가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응모에 대해서 자신이 운영했던 잡지 조강에 일제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김성수에 대해서도 인초는 1938년에서 1944년 지속적으로 일제 침략 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기고했고 관련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며 규명이가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요, 그 법률의 취지가 어떤 특정인 개인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법률을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떠한 행위, 특정 행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인지 아닌지를 그 행위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입장이 아니라 이 소송에서 정부 측 피고가 됐던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도 그 판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개초 방응모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잡지 조광에 쓴 총동원 체제를 적극 장려하는 그 글들이라든가 임전보국 등 활동이라든가 이게 다 또 동원 체제 장려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선항공공업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고 감사역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총동원 단체죠. 우리 그 전체주의 체제 항상 있는 그 외곽 단체들, 지원 단체, 그 국민 그 총동원 연맹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인가 뭐 이름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다 이건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이 세 가지 혐의, 그러니까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행위가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조선항공공업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에 참여한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실행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고등법원 그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 둘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록 만족스러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 가운데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 개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큼 그 공헌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의 특정 행위에 있어서 친일 반민족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대법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의견을 낸 건데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판결문에 다 그런 고민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법원 참 고심 많이 했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는 분명히 이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개인에 대한 판단을 해줬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왜 대법원 재판관들이 이런 식의 판결문을 냈을까? 사실 이건 재판관이 낼 수 있는 판결문의 양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무슨 고민했는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보통 짐작하는 항상 얘기했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공과 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이 안에서 이제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불인정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성수가 가지고 있는 모호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해요. 특히나 초기와 후기 행각들이 또 꽤 다르고 후기 행각 중에 또 일부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김성수 행동이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의 행동이었냐, 최근 영화 박열에 나오는 박열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민간지를 살려놓고 어떻게든 언론을 튀어놓고 거기서 번 돈으로 막 최대한 항일무장투쟁 지원하고 많은 이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했었던 형식적 부역이냐. 아니면 사실은 점점 나머지 것들은 알리바이를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나는 그중에 일부 돈 떼서 누구도 약간 지원해 준 적이 있어. 한글 사업 때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었느냐. 했을 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모호한 인물이지만 적어도 이렇게 일부러 이중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지하의 활동을 위해서 지상의 활동을 그 어떤 고통을 감내했던 인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아일보가 인천 김성수의 업적을 강조를 할 때 늘 그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 김성수가 도산 안창호를 통해서 임시정부 쪽에 독립자금을 댔다라는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인천 김성수는 항일운동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냐고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강훈 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전 광복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 아래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1929년 말 상하이 임시정부에 들러서 임정이 운영하는 학교에 큰돈을 기부했다. 임정 요인들이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이강훈 옹이 했고 이 이강훈 옹의 얘기를 동아일보가 매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업적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었고요. 오로지 동아일보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는 자기들 쪽에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이 지금 개초 방응모와 인천 김성수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이 대법원 판결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김서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게 역사에 대한 평가라는 게 무슨 누가 글 하나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음미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우리 역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 공과 가를 같이 봐야 된다. 이 대법원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전 정말로 이 대법원 대법관들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 과가 있다, 100%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갖다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갖다 재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욱 씨 왜 그러세요? 거기에 분명히 그 시대가 갖는 무게가 또 있는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두 언론사와 특수 관계자는 아닌 거죠? 특수관계 무슨? 왜냐면 지금 댓글이 가상의 댓글이 제 눈에 보여서 그래요.
유도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 할아버지는 1908년에 태어나셨고요. 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소장농으로 네. 초급목피로 연명하면서 살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거를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학교도 네. 못 갔고 네. 농사하느라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식민지 시대 때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해명해. 지난해 2월에 56년 만에 인촌 김성수가 받은 건국 공로 훈장까지 박탈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촌 김성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고려대합 일대 김성수의 호를 딴 인천로 도로 명판 107개 그리고 건물 번호판 1,519개를 철거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나 맞나요? 인천로 철거 작업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몇 가지 좀 송수지 기자가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일단 그 동아일보에서는 관련된 보도를 전혀 싣지 않았고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이 철거 소식을 전하면서 생전 인촌은 남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가난한 학생을 돕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공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인과 후손을 모욕하는 행사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2월 28일자 인천로 역사 속으로 이제 고려대로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고요. 세계일보는 성북 일제잔재 인천로 명판 모두 철거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글을 실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언론 보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일단 아니었고요. 전 사실 이 사건을 보고 뭐 유족들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모멸적인 행동 아니냐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반응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좀 뒤집고 싶은 게 이분이 이제 모호한 측면들이 있고 공고가 아무리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과의 크기만 만약에 두고 보면 그것에 비해서 해방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를테면 존중받았던 것들이 너무 커요. 이를테면 이름 이렇게 호 이렇게까지. 달고 굉장히 그 어떤 주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적을 남긴 사람으로서까지 될 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이를테면 고려대 흉상도 있고 동상도 있었고 예전에 물론 이제 그 끌어내려지는 그런 식의 수모를 당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또 이화여대 김한란 씨 동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똑같은 문제였었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이와 같은 반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너무 격상된 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운시키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재평가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적어도 지금 국면은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과의 크기에 비해서 보면 너무 많은 공을 인정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간을 균형 있게 보라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대되어 있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역사적 역사적 평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대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당시의 지식인, 사회 지도층, 실업가라는 그 식민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인촌 김성수라든가 개촌 방응모가 가졌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옥 씨가 공만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많이 가지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의해서 그 조사하고 심의한 과정 보면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대중 가수 같은 사람들 분명히 그때 군국주의 군가 부르고 막 레코드 취입하고 친일행위 했지만 당시에 가수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행위를 또는 친일행위를 했지만 어떤 무용가 같은 경우에는 공적이 더 크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시키기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행위를 한 것과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 사회적 그 책임, 그다음에 또 공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촌 방응모라든가 인촌 김성수 같은 분들에게는 당시의 식민지 사회 지도층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어떤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판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언론의 친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과거에 대한 철저한 통렬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의 문제들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런 의식들이 좀 투영되는 부분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죠? 일단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잇따른 승소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떠한지 이 측면에서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건 과거에 조선과 동아가 친일적 행동들을 의지로든 의지가 아니로든 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친일적인 보도를 해왔을 거다라고 하는 건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대적 사고라는 게 있는 거고 자신들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골적으로 막 친일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외로 바보 같은 행동이죠. 특히나 일본 기자들이 흔히 바라보듯이 한국 모든 기자들은 반일만 쓰면 무조건 성공하기 때문에 따라 너무 쉽게 기사 쓴다라고 하는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막 친일 편향의 어떤 기사들이 넘쳐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뭘 문제로 삼고 싶냐면 한일 관계라든가 특히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뭔가 이렇게 해외 강대국 또는 우리가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들 관계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나올 때 특히나 우리 정부의 행동에 의해서 삐걱거리는 것이 나올 때 논조가 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결과가 났을 때 저는 당연히 감성적으로 먼저 터져 나오는 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참 끌려왔던 문제가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구나.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했구나라는 판단이 일단 우선일 것 같은데 대부분에 나오는 반응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론의 반응들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형태가 어떠냐면 한일 관계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거 가능할까? 왜 이렇게 무리한 판결이 나왔지? 이런 쪽에 대단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2018년 11월 30일 보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 될 수 있고 국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라든가. 한일은 북에 맞선 공동운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2월 22일에 나온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뭐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에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한일은 북에 맞선 공동운명체다. 그래서 갈등을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이 시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걸 한일 관계 안정성이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기존의 반공, 지금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반북인데 이것의 관계에서 한일이 공조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북을 몰아붙여야 되는데 일본하고 그 어정쩡한 관계를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일부의 보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신빙성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이거는 친일성이 아니라 바로 반공과 반북이라는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또는 자신의 가치와 연관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가치보다도 이거를 지지하는 어떤 이른바 우방이라고 생각되는 데들과의 그 정부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같은 시각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쪽의 이제 태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그 노예 근성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봐요. 나는 참 미쓰비시 가서 1년 반 있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참 좋은 대학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갔지만은 비행기 만든 공장에 가서 비행기 부속 녹진 놈 다 신나로 닦고 모름거리를 또 닦고 페인트 칠이고 지금도 어깨로는 못 쪼까 쉬면 못 얻고 쉬고 있냐고 보면 그냥 막 때리고 아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근로 정신대라는 명예도 없어. 우리도 일본 갔다 온 사람 다 이한보로 오진해 갖고 석굴할증은 나가도 못했어. 지금도 모든 사람은 시장에 가면 저기 이한보 아니면 무사로 나왔어. 그래. 나는 이한보 아니어라. 비행기 공장에 가서 이 일만 했지. 우리는 이한보 아니어야 근로 정신대로 갔어. 응? 기자회견 하시는 건 네, 거예요, 그죠? 맞아. 재판소에서. 이때도 할머니께서 대표로 마이크 네. 잡고 말씀을 하셨었네요. 예. 지기 딸이 그러는데 우리 같이 행동을 했다고 뭐 더나 돈 받으려고 더나 악질로를 해. 예? 그런 놈들이 지기 딸 아니고 우리 말을 그따구로 말을 하면 그거는 우리 기자들은 못 한다요. 응? 응? 월급은 일본서 준가? 어? 그 편을 들면 지금도 우리 한국서 기자들을 하고 있으면 양심을 바로 잡아갖고 우리 일은 우리 일대로 똑바르게 기자를 써서 우리 일을 똑바르게 하루속히 해결되게 해주시면 쓰겠다고 기자한테 말씀 좀 해주시오. 제발 사람답게 살려면 똑바르게 양심 오르게 기자를 말을 쓰라고. 광복 74년에 이른 이 시각까지 이 싸움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렵게 이룬 따무 결실을 언론이 무책임한 보도로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훼손하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의 입지만 넓혀주는 이러한 보도 형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입니다.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보다는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한일 관계가 왜 더 중요하냐면 소위 이제 반공 반북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였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친일 문제를 논할 때 왜 얘기해야 될까? 결국은 항상 기득권이나 지배 권력 쪽에 서 있었던 것이고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 어느 약자 편에 더 쓰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저널리스트 좀 학자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느 한 편에 서서 사안을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자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오랫동안의 기득권층이었던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었던 언론이 지금도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2018년 11월 27일에 중일 연합군이 몰려온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29일로 잡힌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뤄지면 직접 투자는 물론 한일 간의 제3국 합작 사업도 확 줄 게 틀림없다. 국내 일본 기업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격렬하지 않자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고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우리가 뭐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드러낸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딴 징용배상 판결에 한국자산 압류 내민 이래 적반하장이란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지난달 29일 미쓰비시에 대해서도 일제감정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낸 데 대한 대응인데 한일 양국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단초가 될까 우려스럽다. 배상 명령이 내려진 일본 기업에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도 없는데 이런 강경 조치를 꺼낸 것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위장하려는 적반하장이다. 남은 12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내정 간섭을 꾀하는 것 아닌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태도는 퇴행적이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괜찮네요. 동아일보 색깔이 좀 다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국과 일본의 언론 저는 양쪽을 다 보는데 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 그 더더구나 이제 외교적 사안이고 다른 나라가 또 관계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풍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관점들,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거론하면서 그것이 이제 더 이제 그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언론의 논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제징용 판결 2012년 그 당시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소부 판결이죠.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이 판결에 대해서 이미 201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제법 학계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수설은 우리나라 국제법 학계 다수설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에요. 다수설이라고 해서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무엇이 쟁점이고 국제법 전문가들이 왜 2012년 판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지 뭐가 쟁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도.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라디오 진행할 때 그 문제 다뤘는데 네, 학계와 적어도 한 번은 있었습니다. 네. SBS에서도 네. 관련 비디오를 상당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제법 전공자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지 말고 대중매체에 글을 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 굳이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민족주의적인 논쟁에 말려드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자기 학자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쟁점이 뭐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외교가에서도 우리나라도 외교 전문가들 전현직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사실은 별로 커버하는 언론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언론 지형이라는 것이 뭐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미우리나 산케이 같은 신문도 있지만은 아사히나 마이니치 같은 신문도 있고요. 아사히 신문 편집국 같은 데는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의 과거사라든가 군국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그 학계라든가 분들 중에는 그 군국주의는 물론이고 그 식민지 경영했던 역사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분들 많고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들 풍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내부에서. 근데 그거 별로 한국 언론에서 취재해가지고 거의 물론 특파원들도 많이 나가 계실 텐데도 별로 뭐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누가 지금 당장 어느 한 분이 옳다 말다 이렇게 결론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독자들이 좀 더 그 넓은 시각에서 많은 요인들, 많은 측면들을 검토해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보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 100%. 네, 100%. 100%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죠. 100%. 많이 외로웠군요. 공감, 100%라고 하셔서. 100% 공감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봐도 이게 이제 이런 식의 보도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다른 언론들도 좀 감성적이고 또는 민족적인 것을 앞세워 갖고 약간 보도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반대로 동아나 조선도 어떤 형태로든 정파적 모습을 보인 거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속에서 무엇이 답일까를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진실을 정말 찾아내야 된다라는 자세들이 우리 언론들에게 좀 부족하다. 동아조선 같은 큰 언론도 좀 부족하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는 무엇이 해법일까를 자기네들이 제시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기사 속에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밖에 기사를 못 썼을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정파적이고 자기네들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조금 스스로 제한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아까 평가를 한 거죠. 가장 먼저 추가해야 돼. 진실을 먼저 밝히고 애국이든 다른 요인이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진 논의들을 진실을 찾는 관점에서 허용해주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다양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양성은 이미 있어요. 사실은 일본 언론이든 한국 언론이든 특히 한일 관계나 이런 문제에서 생각보다 있습니다. 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 판결이 미뤄졌잖아요. 왜 미뤄진지 아시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판 딜하면서 미뤄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과가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법적 판결이 왜 미뤄졌는가. 그 미뤄진 이유가 바로 박근혜 정부와 그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어떤 미rum의 형태로 나타났고 딜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짚으면서 아프게 이야기한 언론들이 일부는 있었으나 특히나 이런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그거는. 일본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해. 왜 그럴까? 왜 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할까? 친일파라서 중요할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반공과 반북이라고 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데 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흠나가는 모든 행동들은 안 좋은 것이고 이거를 지키는 행동들은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장선에서 이 문제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과거의 친일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년에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100주년 때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어떤 내용들을 국민에게 전해줄지 지켜볼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유튜브, 또 팟캐스트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TV가 없는 시청자분들도 콘텐츠, 저희 프로그램 볼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로 시사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1년도 안 돼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10만 명 돌파.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최욱 씨?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제 유튜브가 5만도 안 돼. 굉장한 성과고요. 사실 뭐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소통하는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J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시청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장 교수님도 축하. 다양한 플랫폼 덕분에 또 일본에 있는 제 아는 분들, 친구분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중국만 빼고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중국은 못 보나요? 중국 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10만도 중요하지만 이게 구독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TV를 보는 시청층의 어떤 성향과 유튜브를 구독하는 것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독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런 성과로서 좀 충분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게 발전하는 게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로 커졌다가 또 유지됐다가 또 커졌다 하는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한 단계를 넘어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10만 중 8만은 제 덕이야.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